오늘은 동영상으로 논술 강의를 한번 해봅시다. 나도 동영상 찍는 게 오랜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뭐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논술 교재 46쪽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대중의 속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문제는 성대 문제고 아주 전형적인 성대 문제. 그러니까 제시문을 4개에서 많게는 한 7개 정도까지를 주고, 그 제시문을 우선 2개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그 2개의 입장을 요약하라 하는 게 1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응용해서 2번, 3번 문제 이렇게 나오는 전형적인 성대 문제 스타일인데, 1번 문제는 방금 말했다시피 견해를 제시문 4개에서 7개 정도 되는 제시문을 읽고 2견해로 나누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통계자료, 그래프, 도표 같은 것들을 주고 그 그래프나 표, 통계자료 해석하는 문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자, 오늘 문제 한번 봅시다. 먼저 1번 46쪽입니다. 1번 제시문 1, 2와 제시문 3, 4는 대중의 속성에 관한 상반된 2견해를 담고 있다. 그 2견해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먼저 문제 분석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상반된이라는, 상반된. 어떨 때는 상이한 또는 서로 다른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상반이거든. 그러니까 제시문 1, 2와 3, 4에 제목을 붙일 때, 이름을 붙일 때 서로 반대되는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2견해를 요약하는 것이지 4견해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수업할 때 같으면 제시문을 한번 읽어봐라 하는 시간을 따로 줄 텐데, 오늘은 제시문 읽을 시간을 따로 주기는 그렇고 각자 읽었다고 보고, 자, 제시문 1 같이 한번 봅시다. 1, 2를 묶었고 그 다음에 3, 4를 묶어놨는데, 보통 때는 이 성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1, 2와 3, 4를 이렇게 분류해 놓지는 않죠. 오늘은 분류를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제시문 1 셋째 줄 한번 봅시다. 셋째 줄. 개인들은 집단 의지에 복종하게 된다. 그렇죠. 집단 의지에 복종하게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따옴표에서 게다가 또 하나의 다른 이유에서 나는 군중을 싫어한다. 거기서 넷째 줄 끝부분 보면 나는 사람이 혼자서 살 때는 지성이 강해지고 향상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 지성이 약해지고 쇠퇴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마지막 부분 봅시다. 제시문 1의 끝부분 2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갖고 있는 자질, 즉 지적인 창의력, 자유의지, 분별 있는 성찰력, 심지어는 통찰력 등의 자질이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섞이면 일반적으로 곧 사라진다. 그래서 제시문 1에서 하는 얘기는 개인들은 집단 의지에 복종하고 지성이 약해지게 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지성이 약해지고 창의력과 통찰력 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개인은 개인일 때 가지고 있었던 지성적인 힘이 군중 속에 섞였을 때 바보같이 변하게 된다. 바보 같은 개인이 된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 2 봅시다. 자, 제시문 2의 첫째 줄부터 참주 또는 참주 정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주 정체, 민주 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주에 대해서 각주를 붙여놓기를 뭐라고 해놨냐면 비합법적 수단으로 독재적 지위에 오른 지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 참주라는 용어를 지금 잘 쓰는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독재자 전부 되겠죠. 그죠? 독재자. 독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47쪽 한번 볼까요? 47쪽 중약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한 봅시다. 9째 줄 정도 되나? 5, 6, 7, 8, 9째 줄. 그러나 봅시다. 그러나 민주 정치에서는 민주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 정치 체제에서는 세 줄 더 내려와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류에 의해서 조정된다. 이런 부류는 누굽니까? 기득권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말한 예. 모이는 사람들 또는 참주 정체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된다. 그 다음 또 어디를 보느냐면요. 밑에서 한 10줄 조금 이상 올라가서 보면 따옴표 대중은 셋째 부류이겠는데 그렇습니다. 대중은 그 다음 줄 끝에 민주 정체에 있어서는 이들이 최대 다수이며 주도권을 받는 부류가 되네. 대중들이 주도권을 받는 부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세 줄 내려와서 따라서 어쩌고 그다음에 가진 자들한테서 재산을 빼앗아서 대중한테 나누어 주되 대부분은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라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 줄 중작 다음에 그런데 대중은 언제나 어떤 한 사람 즉 독재자를 앞장세워 이 사람을 보살피고 키워주는 버릇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서는 대중들이 오히려 독재자를 키워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1과 2를 묶어서 이것이 하나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대중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대중의 속성에 관한 견해라고 했잖아요. 그 대중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본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안 좋게 본다라는 것을 말을 바꿔서 자, 오늘의 주제는 대중의 속성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제시문 1과 2는 대중을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3 한번 봅시다. 제시문 3 두 번째 문단 둘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둘째 줄 뒷부분에 따라서 있죠.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본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개인이 사회의 수입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한 것이다. 각 개인이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하면 결국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니만 잘하면 다 잘한다. 그거라죠. 계속 한번 볼까 일단 봅시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밑에 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거기서 바로 밑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 괄호 안에 invisible hand 들어있죠. 예. 보이지 않는 손. 예. 에 이끌려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자, 거기서 또 한 줄 더 내려와서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정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정진시킨다. 어디서 봤던 얘기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던 얘기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 자, 제시문 3 먼저 예. 보충해서 얘기를 좀 하자. 자,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관련된 이론들은 여기 이런 논술 문제에도 자주 나오지만 수능 국어 지문에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책 제목 뭐지? 자유로나. 나라고 아, 국부론 아니고. 부유할 부 예. 이론 할 때는 예.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한 약 한 150년 됐나 200년 됐나 그 정도 됐겠죠. 예. 약 200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아담 스미스가 했던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내용을 다른 말로 용어로 정리해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자유 방임 주의 또는 얘기가 뭐 다른 말로 붙이자면 자유주의 경제, 자유방임주의 경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롭게 놔둬라, 방임해둬라. 그러면 저절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경제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정부나 공권력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자유방임주의의 이야기란 말이야. 국부론에서는. 그래서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들을 이용하고 응용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졌는데 그 앞에 미래통합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었잖아. 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들,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이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를 옹호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줄여라. 최소한의 개입 또는 개입 자체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 그러면 경제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왜 너희들이 자꾸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최소한이. 그 최소 정부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수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로 줄이라. 공무원 수도 많을 필요 없다. 줄여라. 세금 많이 걷어가지 말아라. 라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체제나 뭐 공산주의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복지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뭐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들이 도입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우리 체제가 공산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줄여라,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지 말아라. 어쨌든 그런 주장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부는 옳은 면이 있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이런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서부터 이렇게 뿌리를 두고 이런 이론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의 주제인 대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이 주장은 뭡니까 그러면? 대중은 어떻다는 거고? 지하에서 한다. 지하로서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대중들은 똑똑해. 대중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결과 국가도 부유해질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굳이 대중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대중들은 잘 알아서 해.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제시문 4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제시문사는 A와 B로 나눠져 있네요. 자, 49쪽으로 와서 49쪽 첫째 줄 끝부분, 둘째 줄까지를 한번 봅시다. 한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 두 사람에게 듣는 것만 못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듣는 것은 각각 세 사람에게 듣는 것만 못하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견해를 물어봐라 이거잖아요. 그 말은 대중들이 어떻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중들이 현명하다는 거잖아. 대중들이 현명하니까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봐라.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거다. 그런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시문 4의 A는 대중들은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B 봅시다. 첫 번째 문단 끝부분을 봅시다. 끝부분. 온 나라 사람이 다 옳지 않다고 말한 이후에 따라 살펴서 옳지 않음을 본 이후에 버려야 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옳지 않다고 말하면 그때는 버려라 이 말이죠, 그죠? 대중의 의견을 따라라 이 말이죠. 다음 문단 셋째 줄 나라 사람이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 혹 죄를 주어 마땅할 것입니다. 역시 대중의 의견을 따라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 거기서 두 줄 더 내려와서 한 사람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즉 공론, 여론, 대중의 의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임금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이 죽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 아마도 이 B의 얘기는 중국의 어떤 왕에게 신하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중의 의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벌을 준다면 온 나라 사람이 다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어떤 면에서 좀 비겁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회주의적인 또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논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온 대중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하자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책임이 없다. 라는 얘기로 비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B의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뒤탈이 적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제시문 3과 4를 합하면 어떤 정도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중의 의견을 들으라. 여기다 적어볼게요. 제시문 3과 4는 대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대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이 둘의 입장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지. 성대 문제 같은 두 견해로 나누어서 두 견해로 분류한다 요약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반된 견해인지 상이한 견해인지 구분할 것. 두 번째 반드시 두 견해로 네 견해가 아니라 두 견해로 요약할 것. 요약할 때는 그럴싸한 제목을 이름을 붙여줘라. 자, 그렇다면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그러게요. 뭐라고 이름 붙이는 게 좋을까? 제시문 1, 2는 대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시문 3, 4는 대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럼 그것 자체가 이름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할 수 있노? 두 견해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제시문 1, 2는 대중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고 제시문 3, 4는 대중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오케이? 예. 또는 제시문 1, 2는
대중의 속성을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 제시문 3사는 대중의 속성을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보고 있다. 보통 아니요. 뭐 그만이라. 어쨌든 그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식의 어떤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되네요. 3, 4는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현명하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쌤하고 거꾸로 얘기한 거 내가 거꾸로 얘기했나 지금? 예. 3, 4가 긍정적이고 현명하다. 예, 쌤하고 거꾸로 얘기. 1, 2는 내가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미안. 예. 어쨌든 뭐 충분히 알아들어서 끄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번, 2번이란다. 문제 1번 대중의 속성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요약하면 됩니다. 자 성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답안지가 원고지 양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요렇게 원고지 양식으로 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밑줄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성대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대는 글자 수를 몇 자로 쓰라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자꾸 물어봤거든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알려달라. 몇 자 정도로 쓰면 좋으냐.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성대는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 띄어쓰기 맞춤법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핵심적인 내용이 얼마나 잘 들어있느냐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된다 했는데 그래도 그런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성대에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문제당 500자 정도 쓰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500자 내외 내외. 그러면 500자 내외를 쓴다면 논술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성대 문제를 여러 번 다루어 봤고 그런 사람이라면 원고지에 옮겨 썼을 때 500자 내외 정도로 쓰면 시간이 남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500자는 약간 짧은 감이 있고 한 500에서 한 600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보다 더 길게 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성대 시험을 보러 가서 붙었던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시간이 뭐 부족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충 글 길이는 뭐 원고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몇 자인지는 자기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얼마만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얘기를 듣고 대충 짐작을 해보면 대충 한 그 학생들은 붙은 학생들은 한 500에서 한 700자 정도 쓴 것 같아. 한 문제당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미나야 동영상을 볼 때는 여기서 일단 네가 스톱시키고 동영상 스톱시키고 네가 혼자서 한번 써봐. 1번 문제 개요라도 한번 써보면 좋겠지. 원고지에 옮겨서 쓰는 거는 천천히 뭐 해도 좋고 아니면 원고지 옮겨 쓰는 것까지 1번을 먼저 해도 좋고 오늘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쨌든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우리 수업은 계속 할게. 이거는 넘어갈게.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표가 4개나 있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아래 도표 1, 2는 위의 제시문들이 담고 있는 두 견해 중 하나를 지지하고 자, 두 견해 중 하나를 했습니다. 대중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 대중은 현명하지 않다, 어리석다고 보는 견해, 대중은 현명하다고 보는 견해 중에서 하나를 지지하고 도표 3, 4는 또 다른 하나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인데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여기서 점수는 갈라진다고 봐야 되겠지. 이런 문제에서 잘 쓴 사람과 못 쓴 사람의 점수 차이는 크게 벌어지게 돼 있다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견해로 나누어서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방향을 엉뚱하게 잡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뭐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점수 차이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표를 첫째
4개의 표를 제대로 분석했는가? 두 번째, 이 분석한 표를 두 견해와 적절하게 잘 연결시켰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점수 차이는 아주 크게 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역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자 끊으세요. 끊고 도대체 이 표가 대중의 속성, 대중은 어리석다, 대중은 현명하다 라는 속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만 내가 팁을 주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도표 1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도표 1 제목이 주식 투자자들이 순매도 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매도했다는 것은 산 금액보다 판 금액이 많다는 말이에요. 매도가 더 많다. 순매도 액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색깔을 바꿔서 써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이 폭락하고 있단 말이야. 잘 돌아가고 있나? 지금 약간 전화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뭐 네. 어쩔 수가 없다. 전화로 나중에 받기로 하고. 주식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0만 원을 산 거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금 100만 원을 살 때 한 주당 예를 들어서 6만 원 했단 말이에요. 6만 원 하는 것을 600만 원을 100만 원씩 샀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액수는 뭐 아니면 뭐 100주를 샀든 그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어. 나 큰일 났어. 그러고는 100만 원어치 샀던 것이 80만 원이 됐어요. 이게 20만 원 지금 손해봤죠? 그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내가 팔았어요. 매도했다. 6만 원어치 샀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다. 이건 지워도 되겠다. 그냥 80만 원에 매도. 그러면 마이너스 20만 원 손해를 봤죠? 그렇죠. 20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삼성전자가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아주 순위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알아주는 기업인데 이 회사 그렇게 쉽게 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시 회복됐어요. 쫙 회복돼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10만 원이 됐어. 내가 산 그만큼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었더라면 10만 원 이익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파는 바람에 20만 원 손해를 봤죠. 그렇죠. 바보지 됐죠. 대중은 어리석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순매도라는, 이 여기서 말하는 순매도라는 개념은 여기서 내가 삼성전자도 사고 뭐도 사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산 거 얼마, 판 거 얼마 했을 때 판 액수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판 액수가 얼마나 했을 때 그 종목이 10개 이라고 봤을 때 상위 10개 종목, 지금 이 사람은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삼성전자 말고 또 다른 걸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다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SK하이닉스라는 걸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을 판 것들을 얼만큼 이익 또는 손해를 봤나를 살펴보니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표 분석을 좀 도와줄게 내가. 자, 1월은 대충 12% 정도 주식 투자 전문가는 1월달에 주식 투자 전문가는 약 2% 정도 이익을 봤다 그죠? 일반 주식 투자자는 12% 정도 올랐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팔았어요.
이미 주식은 팔았어. 그 판 주식의 가격이 1월 달에 주식 투자 전문가가 판 것은 2% 올랐고 일반 주식 투자자,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 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판 종목은 12%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잘 판 거죠. 팔았는데 파는 금액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금액이 아니고 예. 종목이 종목이. 판 종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아파 안 아파? 나도 팔았는데. 팔았는데 올랐단 말이에요. 망한 거죠, 이거는. 잘못한 거죠. 예. 잘못 판 거지. 안 팔고 놔뒀더라면 1월 달에 12% 수익을 올렸을 텐데 그 말이죠.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 표와 예. 마찬가지로 도표 2 봅시다. 도표 2 순매수한 10개 종목입니다. 사들인 종목. 내가 샀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안 팔았으니까지 사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1월달 같은 경우 주식 투자 전문가가 산 종목은 12% 올랐는데 내가 산 종목은 마이너스 11% 정도 됐죠. 11% 내렸어요. 그럼 내가 잘 샀어 못 샀어? 누구요? 둘 중에 누구요? 일반 주식 투자자 셈이라고 치면 못 산 거죠. 못 샀죠. 잘못 산 거죠. 내가 샀는데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도표 1과 2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면 먼저 도표 1월달 1월과 12월까지를 전체로 볼게요. 오른 거 한번 봅시다. 먼저 주식 투자 전문가가 판 종목이 오른 것 1월, 2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반이네요. 전체 12달 중에 6달은 판 게 올랐어요. 주식 투자 전문가가 판 게 올랐어. 그저 그래. 6개월은 올랐고 6개월은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판 것이 썩 잘했다 또는 썩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오른 폭을 보면 좀 많이 오른 달들이 있어요. 7월, 9월 이럴 때는 좀 많이 올랐죠. 판 게. 그래서 안 판 게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반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비해서 일반 주식 투자자, 엄마, 아빠, 샘 이런 사람들 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부 다 올랐죠. 다 망했네요. 그렇지. 예. 팔았는데 올랐다고 12달 다. 내가 판 종목 10개 종목은 전부 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올랐다고. 안 팔고 가지고 있었더라면 최소한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익률 정도는 벌었을 텐데 가만 갖고 있었으면 벌었을 텐데 달달달달달달 끌다가 더 내리면 어떡하나 안 되겠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예. 도표 2, 자 순매수한 10개 종목입니다. 사들인 10개 종목이 주식 투자 전문가는 1월, 2월, 5, 6, 7, 8, 9, 11, 12 전체 1년 중에서 2달을 빼고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 어떤 달들은 2월, 9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15% 이상 올랐어요. 돈 주고 벌었다 그죠? 그죠? 예를 들어 2월달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올랐는데 22% 올랐다고 2월달 한 달에만 100만 원어치 샀으면 22만 원 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주식 투자 전문가가 100만 원 사지는 않았을 거고 최소 억 단위 이상 넘어갈 거니까 2월 한 달에만 주식 투자로 이만큼 22%에 해당되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주식 투자자는 이익을 본 달이 2월, 9월, 11월, 12월 조금 해서 4달입니다. 나머지 8달은 샀는데 내렸다고 잘못 샀다고 안 사는 게 더 좋을 종목을 사가지고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표 1과 2를 합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런 분석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역시 도표 3과 4도 그런 식의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끊고 혼자서 도표를 다시 한번 도표 3, 4를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자, 스톱. 자, 그러면 스톱했던 사람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얘기를 할게요. 도표 3, 4를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도표 3은 상자 안에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이 몇 개나 있는지를 예측하는 정확도와 예측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보니까 수가 클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랬거든요. 예측의 상대적 정확도가 2일 때는 예측자 수가 2명이었습니다. 예측의 상대적 정확도가 100, 거의 100% 정확하다 이 말이겠죠. 이때는 예측자의 수가 5,000명일 때였다. 뭔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면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자 안에 구슬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서로 야 너는 몇 개인 것 같아? 나는 몇 개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의견을 종합하고 했을 때 훨씬 더 혼자서 또는 두 명이서 이렇게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그 말은 이걸 대중이라는 개념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면 대중이 형성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대중이 형성되면 훨씬 더 현명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죠. 도표 4 봅시다. 개별 결정의 경우와 집단 결정의 경우 미루찾기에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가를 보면 가는 A, B, C가 있는데 A, B, C 세 명이 A가 점선으로 된 거니까 점선이 출발지에서 보면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맨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쪽 갔다가 다시 맨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B는 가는 선이니까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내려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올라갔다 왼쪽 갔다 올라갔다 오른쪽 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출구를 찾아갑니다. 꽤 복잡한 경로를 거쳤죠. C는 더 그렇죠. C는 처음에는 좀 잘 가는 듯이 가다가 저 위쪽에서 완전히 대각선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가 겨우겨우 출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 선택된 경로인 나의 경우는 최단거리를 찾아서 가고 있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A, B, C가 다 합하면 현명한 결정이 나왔다 그거죠. 아니지. ABC가 합해졌다기보다는 예. 다수결에 의해서 집단 결정했을 때 집단 결정을 했을 때 훨씬 더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도표 3과 4는 두 견해 중에서 대중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중은 현명하다. 로 보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도표 1과 2는 대중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로 써먹고 도표 3, 4는 대중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의 뒷받침 자료로 써먹으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3 다음에 4를 하나 써넣어볼까요? 4 색깔 바꿔서 4 아까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말을 문제에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라고. 상세하게 설명하라를 넣어놓은 이유는 정말로 상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자,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전체 예를 들어 도표 1, 2 주식 투자 얘기 나오는 거에서는
도표 1, 2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는 몇 월 전체 중에서 몇 개월 어떻고 몇 개월은 어떻고 일반 투자자는 몇 개월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상세하게